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세계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이 YTN 상암 시대가 열렸습니다. 4월 28일부터는 YTN 라디오도 상암에서 전파를 소개됩니다. 예, 저희 YTN 라디오는 상암 시대를 맞아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인물 포커스에 출연하셨던 분이죠. 감미로운 하모니카 연주가 매력적인 전재득 씨의 콘서트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전재득 씨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난쟁이 피터 책,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이라고 하죠. 난쟁이 피터라는 책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잠시 광고 듣고 출근길 교통정보 들으시겠습니다. 오빠, 민경이랑 드라이브 하고 싶으면 지금 바로 받아줘. PFR 자체 기술 리얼리티 101%를 위하여. 나 박민경은 프로비야.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아침 사고 소식이 많은 편입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운전해 주셔야겠는데요. 이번에는 북부간선도로 외곽 구리 방면 구리나들목 2km 지난점 1차로에서 승용차 간의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 뒤로 10km 미만의 정체입니다. 한강 다리에서도 반포대교 남담도 북단 지났는데 200m 목간점 2차로에서 승용차는 3중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아직 처리가 안 되고 있어 뒤로 20km 미만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도심 3일대로는 남산 1호터널 요금소에서 한남대교 북단까지는 이제 서행입니다. 창경로 해화동 교차로에서 원남동 사거리까지 밀리고 있고요. 무교로는 서울시청부터 무교동 쪽으로 속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종로는 종로 2가부터 3가를 지나 5가까지 시속 30km 안팎인데요. 을지로 따라 을지로 3가역부터 을지로 2가까지도 정체 서행입니다. 율곡로는 원남동 사거리에서 이화사거리 구간 교통량이 늘면서 양방면 밀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동작대로는 사당역부터 이수역까지 양방면이 정체입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이 시간 주요 경제 소식, 경제 뉴스 브리핑. 예, 이번엔 경제뉴스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윤석 기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예, 주말 뉴욕 증시 또 폭락했죠? 네. 안 그래도 기술주 버블론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어닝 쇼크까지 몰아닥치면서 뉴욕 증시가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11일 다우지수는 143포인트 0.89% 내려서 16,026.75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95%, 나스닥 지수는 1.34% 급락했습니다. 나스닥은 3,999포인트로 마감이 돼서요. 두 달여 만에 4,000선이 붕괴됐습니다. 개장 전에 JP모건이 1분기에 19.3% 이익이 떨어졌다고 발표를 하면서 시장이 시작부터 약세를 나타냈고요. 기술주 하락세도 이어졌습니다. 야후는 1.6% 내렸고요. 트위터, 애플 역시 각각 3.1%, 0.7% 떨어졌습니다. 4월 소비자 심리지수가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82.6으로 예상보다도 높았지만 별다른 영향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예, 지난주 하루 빼고는 거의 다우 주가가 계속 내렸는데 이번 주 이번 주는 어떨까요? 예, 지난주에 기술주, 바이오주 등 이른바 모멘텀주가 폭락을 하면서 나스닥 지수가 3.1%나 떨어졌습니다. 매도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다우와 S&P 500 지수도 각각 2.4%, 2.6% 내렸는데요. 이번 주에도 이런 모멘텀주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2001년의 닷컴 버블 붕괴와 같은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하지만요. 최근 몇 년간 나스닥이 10%가량 떨어졌던 5차례 모두 몇 주 안에 주가가 회복됐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자연스러운 조정이다 이렇게 보는 전문가도 적지 않습니다. 어닝 시즌 이번 주에도 이어집니다. 15일에 인텔과 코카콜라, 16일에는 구글, 17일에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 등이 1분기 실적을 내놓습니다.
16일 예정된 그 제니 옐런 미국 중앙은행 의장의 연설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다. 예, 이 국내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이 국내 기업들이 사이에 계속 구조조정을 한다. 그래서 어려운 기업들도 있는데 괜찮은 기업들도 구조조정을 한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이 무엇이죠? 네, 지난주에 그 KT가 임직원 6천여 명에 대해서 그 명예퇴직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 데 이어서 금융사들이 줄줄이 인력 감축 계획을 내놨습니다. 삼성생명과 하나생명은 직원과 임원을 줄이기로 했고요. 또 삼성생명은 3년차 이상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CT은행은 지점을 통합해서 그 인력 600여 명을 감축할 예정입니다. 주목되는 점은 그 실적이 괜찮은 기업들도 이 같은 구조조정에 동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포스코가 최근 임원수를 30%가량 줄였고요. 또 S-오일과 GS칼텍스 등도 임원수 감축, 희망퇴직 실시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그 성장이 안 되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또 중국 등에 밀려서 성장이 정체가 되면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달 중순부터 본격화되는 춘추를 앞두고요. 하나생명 노조원 천여 명은 지난 주말에 구조조정 반대 집회를 열기도 했습니다. 예, 국내 3위의 휴대폰 제조업체가 펜텍인데 인도 회사에 인수될 가능성이 있다면서요? 네, 인도 휴대폰 제조업체인 그 마이크로맥스가 펜텍 인수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그 저가 스마트폰을 생산해서 인도 휴대폰 시장의 한 20%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업체인데요. 그 스마트폰 배가 등을 만드는 그 펜텍은 삼성전자, LG전자에 이은 국내 3위 업체인데 규모의 경쟁에서 밀려서 2012년 3분기 이후에 작년 4분기까지 6분기 연속으로 손실을 낸 뒤에 지난 3월에 워크아웃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그 산업은행 등 9개 금융사로 이루어진 주주협의회가 주식 37%를 갖고 있고요. 이들이 빌려준 채권도 5,200억 원에 달합니다. 해외 매각에 대해서 산업계 일부에서는 기술 유출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데요. 채권단은 국내 업체가 관심이 없어서 해외 매각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무쪼록 그 펜텍 직원들의 일자리가 유지가 되고 회사가 계속 영업을 해서 우리 회사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매각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예, 근데 휴대폰 기술이 해외에 넘어가는 것, 이것도 좀, 걱정거리군요. 어제 삼성그룹 공채 시험이 치러졌는데 전국에서 12만 명이 몰렸다면서요? 네, 국내 기업들 그 신입사원 채용이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어제 삼성그룹의 필기시험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10만 명이 몰렸는데 상반기 채용 규모가 약 4천에서 5천 명 정도니까 합격하기 위해서는 20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합니다. 올해는 문제 유형도 바뀌어서요. 역사, 철학 등 그 인문학적 소양이 강조되는 문제가 많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서 현대중공업과 CJ, 또 현대자동차그룹이 채용 실험을 치렀고요. 이번 주부터는 그 LG전자와 SK그룹 등의 그 시험이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 600여 개 대기업의 그 상반기 채용 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그 3만 1천여 명 수준으로요. 수준인데요. 하지만 그 취업 재생들이 많아서 체감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현석 기자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손창민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을 밝혀주는 세상살이 길잡이. 여러분은 지금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7곡 계모 사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작년 8월 경북 칠곡에서 친언니에게서 맞아 숨진 8살 여자아이가 사실은 계모에게서 맞아 죽은 것으로 밝혀진 사건이죠. 지난 11일 이 사건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법에서는 시민들이 징역 10년 선고 형량이 너무 낮다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울산지법에서는 아이를 학대해 죽게 한 계모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는데요. 역시 시민들이 항의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시민들은 극형을 선고하라고 주문합니다만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로 의율을 했습니다. 시민들이 분노와 법원 판결이 괴리는 크기만 합니다. 7구 계모 사건에서 검찰은 처음 친언니에게서 맞아 숨진 것으로 보고 친언니를 소년법원에 기소했는데요. 그 친언니를 변호했던 황수철 변호사를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 변호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요사이 그 뉴스의 중심에 서신 것 같습니다. 예, 우리 변호사들 중에서 이렇게 참 좋은 일을 하는 변호사들이 계속 늘어나야 할 텐데 정말 그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예, 어떻든 칠곡 사건은 작년 8월 14일 8살 여자아이를 자택에서 주먹으로 폭행해서 16일 아침에 장파일로 사망하게 한 사건인데요. 처음 친언니가 폭행한 것으로 되었다가 나중에 계모의 폭행으로 밝혀졌죠. 검찰이 왜 진상을 놓쳤다고 보십니까? 네, 주된 원인이 이제 경찰과 검찰이 초동 그 수사 단계부터 예. 아동 학대 사건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이 그 진상을 놓쳤다는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 아동학대 사건은 수사 초동 단계부터 굉장히 예민하게 접근해야 되는 사건인데요. 예. 그 피해자들이 가해자들을 직접 보호하에 있고 진술이 이들의 강요나 요구에 의해서 쉽게 바뀌는 점 등을 고려하면은 좀 더 초기 단계부터 아동을 피해 아동을 격리하고 상담 전문가를 투입하거나 그렇게 해서 사건의 실체를 밝혔어야 하는데 너무 일반 사건 처리하듯이 그렇게 단편적인 처리한 것이 주된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어제 이 사건 전반에 관해서 처음으로 다시 공부를 해봤는데 네. 이 죽은 아이에게 평소 가해졌던 학대를 주변에서 다 놓쳤더라고요. 이 죽은 아이가 팔이 골절돼서 휘었는데 네. 이를 이 언니가 그 한 언니의 소행으로 보고 심지어 등에 커다란 화상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이 라면 냄비 들고 가다가 쏟아서 그랬다 하는 또 변명을 그대로 듣고 이 네. 주변에서 이런 그 상습 폭행을 강과를 한 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이나 교장 교감 선생님들 또는 예. 이웃들까지 그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적극적인 신고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언니의 경우에는 2012년 10월부터 이제 그 아동학대 사례 관리가 시작되었고요. 예. 사망한 아이 같은 경우에는 2013년 2월부터 사례 관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보호 전문기관에서 직접적으로 방문을 하거나 전화 상담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상담 치료들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제일 아쉬운 부분은 격리 부분이죠. 예. 보호 전문기관이 적극적으로 격리 조치를 못하고 가해자들의 그 보호 영역에 계속 두었던 그 점이 제일 본질적이고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미 아동 그 폭행으로 이 관리를 했는데도 격리 조치를 못했다. 네. 여기가 이 맹점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 친언니가 자신의 소행이라고 거짓 진술을 하게 된 거. 이게 어떤 연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아동학대 사건에서 그 피해 아동들이 거짓 진술을 강요당하는 것은 매우 흔한 일들입니다. 예. 더욱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약 2달간이나 그 동생이 사망하고 나서도 그 가해자들과 함께 살았거든요. 예. 수차례 이전에도 경찰에 신고를 한 적이, 직접 언니가 신고를 한 적이 있지만, 이제 경찰이 이제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려보내고, 이를 보복당하는 수차례 반복이 되면서, 또, 친부가 아이에게, 계모가 곧 나온다고 하거나, 계모가 주소에서 직접 편지를 보내서 우리 함께 여행을 가자. 이런 식의 예. 말을 한다거나, 이런 말들을 들으면 이 아이로서는 곧 계모가 다시 나올 수도 있다. 또 같이 살아야 된다 하는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고요. 강요된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심지어 친부가 그 내장이 부풀어 가면서 하는 동영상, 이 동생의 동영상을 언니에게 보여줬다는데 이 친부에게 내려진 형량은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7년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7년이 구형이 되었고요. 예. 그리고 3년이 선고가 되었습니다. 아, 친부에게는 3년이 선고되고 네. 이 계모에게는 10년이 선고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법정 현장에서 선고할 당시 현장에서 뭐 고모가 시신까지 했다면서요? 네, 고모가 5년 동안이나 그 아이들 직접 키운 사람으로서 예.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셨어요. 그래서 실신을 하셨고 같이 계셨던 이제 친모도 함께 또 비탄을 잠겼죠. 예, 뭐 고모가 실친을 할 정도로 가족들도 분노를 하고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뭐 이런 상태인데, 예, 제가 가장 궁금하게 생각한 것이 우리 경찰들 이제는 그 수사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는데 네. 이 초등 수사 그리고 네. 검찰 수사에서 친언니를 어떻게 조사를 했기에 진실을 전혀 찾아내지 못한 겁니까? 경찰 측에서 말하기는 그 당시에 언니의 진술이 일관되었고 예. 또 이제 계모의 진술과도 일치하였고 또 이제 부검 감정서가 나오는 기간이 한 달이나 되었기 때문에 이제 언니를 뭐 주된 피해자로 보고 진술대로 조사를 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아주 일반 사건 다루듯이 그냥 가해자가 내가 했다 그러면 했다는 말로 믿고 그냥 그렇게 아무 의심 없이 진행했던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린아이가 의자 위에 앉아서 의자를 빙글빙글 돌리면서 눈빛도 어른들과 마주치지 않고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을 진실로 믿고 수사를 했다면 그 수사 경찰관도 다 문제가 사실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그 후속이 나중에 그 밝혀진 바에 의하면은 그 경찰의 아동학대 자체적인 매뉴얼에도 다 위반한 점이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좀 그런 징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검찰이 계모를 상해치사죄로 기소했습니다. 이 살인의 고의 또 그리고 이렇게 상습 폭행을 했는데도 미필적 고의조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떻습니까? 일반 그 시민단체에서는 살인죄로 왜 기소 안 하느냐 이런 이제 항의를 많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 한국 여성 변호사회 및 공동 변호인단의 기본 입장은 그 아동에 대한 사망 사건은 아동의 방어력을 운운하기 어려울 정도로 굉장히 취약합니다. 신체 어느 부위를 폭행해도 성인과 달리 그 사망의 결과에 쉽게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성인에 대한 살인과 달리 굉장히 넓게 보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도 꼭 살인죄로 기소를 변경하였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이에 대해서 그 폭행의 흔적이 대단히 많이 있는데 상해치사 외에 또 상습 폭행 또 그 의율하지 않았다면서요? 네, 이 부분 너무 아쉽습니다. 그 울산 사건과 비교를 하자면 울산 사건에서는 이전의 상해 행위들에 대해서 별도로 상해죄로 기소를 하였고요. 이 때문에 양형 기준이 13년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대구 사건에서는 이제 그냥 단지 포괄적으로 아동학대다 이렇게 보아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이제 기소를 하였고, 근데 그 아동복지법 위반은 양형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 양형 기준 상한선이 10년 6월에 불과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기소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수사 기록을 못 봐서 의견을 참 쉽게 내지를 못하는데 이 수사 기록을 직접 보신 우리 그 황 변호사의 입장에 있어서 이 적용법조가 그러니까 공소장 변경이 충분히 그 살인죄로 변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변경된 공소 사실, 그러니까 그 언니의 증언이 번복되고 나서 그 변경된 공소 사실에 의하면은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그 사망 직전의 폭행들이 언급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은 충분히 살인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모의 아동학대가 계속 늘어나는데 오늘 아침 뭐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 계모, 계부보다는 친모, 친부의 폭행이 더 많다는 겁니다. 전체 그 아동학대 중에 80%가 부모로 인한 것이고 또 전체 아동학대 중에 한 75%가 사실 친부와 친모에 의해서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친권 상실죄 이게 지금 제대로 적용 안 된다는 것 아닙니까? 2012년도에 무려 1943건의 그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친권 사실 청구한 사건이 불과 356건이더라고요.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행 민법상의 친권 상실 제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킬 정도가 아니면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친권 상실의 청구 주체도 자녀의 친족과 검사로 한정되어 있죠. 검사와 친족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법무부에서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그런 친권 상실이라는 저도 아주 큰, 그러니까 그런 권리 그 신분 관계를 아주 크게 변동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좀 중간적인 방법으로 최대 친권 정지나 제한을 4년까지 가능하도록 하게 하고 또 청구 주체도 자녀 본인에게까지도 인정을 하는 그런 개정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녀 본인이 청구를 직접 하고 그것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칠곡 계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범인으로 지목당했던 친언니죠. 그 친언니를 변호했던 황수철 변호사였습니다. 우리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출발 사진 3부였습니다. 잠시 후에 4부 이어갑니다. 300만 경제 수도 인천의 시대가 열립니다. 세계적인 국제도시 홍콩, 싱가포르, 제네바와 어깨를 겨루겠습니다. 2014년 9월 19일 45억 아시아인의 나눔과 화합의 대축전 인천 아시안게임이 펼쳐집니다. 45개국 아시아인의 꿈과 감동의 제전 아시아의 새로운 미래가 열립니다. 2014 인천 아시안게임과 장애인 아시안게임을 나눔과 배려, 공감이 있는 아시아인의 축제로
모두가 행복한 인천. 시민과 함께 만들겠습니다. 도로명 주소 아직도 모르세요? 자, 효원로 20번을 찾아가려면 스텝 1. 효원로는 도로명, 20번은 건물 번호. 이때 건물 번호는 도로 진행 방향으로 왼쪽은 홀수, 오른쪽은 짝수. 스텝 2. 도로명 주소에 표기된 건물 번호 숫자에 10을 곱하면 건물까지의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래서 효원로 20번이라면 같은 도로 시작점에서 오른쪽 건물 방향 200m 거리에 있다는 뜻이겠죠? 편리한 도로명 주소, 생활이 달라집니다. 이 캠페인은 세계 속의 경기도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세계 출발사침 4부 시작합니다. 이 YTN 상암시대가 열렸습니다. 4월 28일부터 YTN 라디오도 상암에서 방송을 하게 됩니다. 이 YTN 라디오 상암시대를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인물 포커스에 출연했던 분이죠. 감미로운 하모니카 연주가 매력적인 전재덕 씨의 콘서트에 청취자 여러분들을 초대하겠습니다. 이 샤프 0945 우물정 0945로 의견을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한 분을 추첨해서 이 전재덕 씨 19일 콘서트 티켓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생을 변화시키는 목적의 힘 난징이 피터 책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해나루 하나면 돼. 식탁 가득 행복해. 좋아 해나루. 살진 해나루 쌀에 감자 사과도 있어. 당진 해나루. 우리 집 건강 지킴이 행복 지킴이 당진 해나루. 당신을 위한 참 좋은 먹거리 당진 해나루.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 탄산음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이슬을 맛보리 맥콜. 에코로바의 산을 즐기는 새로운 생각. 따스한 햇살 속으로 배낭 하나 메고 미니멀 캠핑을 떠나보세요. 장비는 줄이고 자연을 배려하는 에코로바 미니멀 캠핑으로 당신의 산이 더 즐거워집니다. 에코로바와 함께 당신만의 산을 즐기세요. Keep your way, 에코로바. 삶을 위한 정치, 궁금한 정치의 속이야기. 출발 새 아침 정치 포커스. 매주 월요일 마련하는 정치 포커스 시간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 상황을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도 변함없이 위즈덤센터 황태순 수석연구위원, 정치평론가 박상병 박사 두 분과 함께합니다.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주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방침을 철회했습니다. 이 국민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를 결정했는데 이 많은 분들이요, 이 공천 여부를 재결정한다고 했을 때 이미 새정치민주연합 그중에서도 안철수 공동대표가 퇴로를 열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근데 막상 공천적으로 결정이 나자 안 대표가 6시간이나 방에서 나오지 않을 정도로 충격을 받은 이 모습이었는데, 그렇다면 안 대표는 무공천이 유지된다고 판단했다는 겁니까? 어떤 의견이십니까, 황 의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죠. 왜냐니까 지난해입니다만, 네. 민주당 시절에 지난해 7월에 전당원 투표 해서 당시에도 그걸 물었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한 52%가 투표해서 한 7만 명이, 네. 7만 3천 명 정도 투표했는데 그때 67.7%가 무공천에 찬성을 했었습니다. 당심이 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렇고 또 마침 보니까 이번에 민병두 의원 전 홍보전략본부장이죠. 예. 나와서 얘기하더군요. 보면은 마치 그날 투표하는 날 당일날 아침에 모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가 자기들이 시뮬레이션을 해봤다. 한 2차례 모의 투표지요. 시뮬레이션을 예. 해봤더니 근소하게나마 그래도 무공천 쪽으로 민심도 당심도 기울어 있다. 예. 라는 것을 보고를 드렸다.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에게 보고를 드렸다. 그럼 오보한 거예요? 오보한 건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일단 뭐 아무래도 충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6시간 동안 일단 두문 불출하고 그러니까 이 무공천으로 간다고 믿었던 것이 진실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의견이시고 박상영 박사님? 뭐 저는 좀 심하게 표현하면은 안철수 공동대표가 당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당초에 이렇게 선택하는 길이 아니었죠. 이렇게 기로에 있어서 안철수 대표가 대표로서의 직을 걸고 정면 대결을 펼쳐나가고서 받고 그것이 원칙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한 발 물러서서 당원과 국민들에게 물을 때도 안철수 대표 측에서는 그 출구 전략 아닙니다. 정면 대결입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당일까지도 안철수 대표 쪽에서는 무공천적으로 그 방향을 잡고 있었습니다. 플랜카드도 준비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플랜카드 준비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그럼 준비했습니다. 지금 걸레된 것도 있습니다. 저 사진 찍어놨습니다. 하나. 그런데 지금 대표직을 건다, 이 정치섬유를 건다고 얘기까지 했을 때는 본인은 무공천으로 간다고 그럼요. 확실한 거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주변에서는 퇴로를 열었다 이렇게 다 보았을까요?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당했다고 얘기하면은 얼마나 내부적으로 분열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좋게 해석해 주는 거죠. 현역 의원들한테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공천도 하고 자기들 다음 총선할 때 지역구에 표를 받아줄 기초의원도 공천하고 안철수 대표도 눌러앉히고 이래저래 좋은 거를 마냥 웃을 수 없으니까 안철수 대표가 위대한 결단을 하셨습니다. 테러를 열어주셨습니다. 소통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사실은 안철수 대표는 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용으로 적합한 말은 아니겠지만 쉽게 말하면 그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뒤통수를 쳤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뒤통수 조금 냉정합니다만 저는 틀린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만큼 우리 안철수 공동대표가 아직까지 정치적으로 때가 묻지 않고 순진했다 이런 얘기로 순진했다고 봐야죠. 아니 그게 아니고요. 호랑이를 제대로 만난 거죠. 제가 그 옛날도 아닙니다. 이 안철수 그 신당과 민주당이 통합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어느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호랑이 굴로 들어간다고 지금 표현을 하는데 사실은 호랑이 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러니까 민주당에서 제가 한 그 말을 두고 반발을 하더라고요. 너무 심한 독설 아니냐. 이런데 사실 그렇게 돼버린 것도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안철수 대표 그런 얘기 너무 했잖아요. 지원을 하니까 민주당이 마음이 아팠던 모양입니다. 아니 호랑이 굴에 들어갔는데 호랑이는 안 보이더라. 안철수 대표 말씀하셨고 그 무렵에 아마 그 윤여준 전 장관께서 전 의장 전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아유 근데 저 안철수 대표가 사슴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슴이 호랑이 굴에 들어갔으니까. 그러니까 그동안 사실은 식탁 위에 음식으로 올라가는 것이군요.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아직까지는 정치적으로 때가 덜 묻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노회하고 어떻게 보면은 진짜 되치기가 거듭되는 정치판의 그런 승리에 대해서는 아직 미숙하죠. 그런데 또 일각에선 이번에 안철수 공동대표가 고도의 정치력을 발휘했다. 안철수 공동대표가 이런 사태를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을 리가 만무하다. 이런 또 주장도 있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짐작했다고 얘기하면은 안철수 대표는 정말로 새정치를 가지고 국민을 속인 겁니다. 그렇게 또 그럼요. 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이번과 자기의 소신을 심지어는 국민과 당한테 물을 때도 안철수 대표가 두 당이 만나서 신당을 창당하게 된 그 취지를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이 흔쾌히 지지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확실하게 밀어줄 걸로 본 거죠. 그렇군요. 어쨌든 이제 약속 정치 그리고 거짓 정치 이렇게 주장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프레임이 깨져버렸는데 언론에서는 심지어 좀 제가 보기에도 심한 표현들이 등장을 해요. 이 네 번째 철수다. 이렇게 비꼬기도 하거든요. 안철수 대표로서는 그만큼 정치적 타격을 받은 셈이 됐는데 그 반면에 또 한편 선거 패배의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견 또 나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 의원님? 나름대로 굉장히
일리 있는 분석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그런데 전 네 번째 철수라는 표현에는 별로 동의하고 싶지 않은 것이 그래서 철수 안 하고 그냥 6월 4일까지 갔으면 저는 항상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박상병 박사님하고 의견을 달리합니다만은 저는 안철수 대표가 얘기했는데 6월 5일 날 괴멸적 패배를 당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기초단체장에서 사실상 수도권의 기초단체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직접 표현한 표현이니까 괴멸적 패배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 자신을 죽이면서 어쨌든 당의 기반을 살렸다. 당의 기초를 살렸다는 부분에서는 네 번째 철수라는 표현보다는 차라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우회적인 공동. 네 번째 헌신 이렇게 표현했으면 헌신까지는 아니고 어떤 우회적으로 어떤 공격, 작전상 후퇴, 2보 전진을 1보 후퇴다. 이 정도로 저는 긍정적으로 봐주고 싶고 그다음에 약속과 거짓의 프레임 자체가 깨진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걸 속내를 잘 들여다보면은 새누리당은 사실 안 지킨 거고. 새정치민주연합 쪽에서는 못 지킨 거거든요. 안 지킨 거고 못 지킨 건 좀 다릅니다. 근데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이 새누리당은 안 지킨 것. 그리고 그 새누리당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위헌론 때문에 자기들은 못 지킨 것이지 안 지킨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못 지킬 것 처음부터 못 지킬 거라고 공약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약속 때 거짓의 프레임은 깨졌고 안철수 대표의 어떤 개인적 정치적 지지율 이거는 팍팍팍 눈에 보이게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대신에 그 대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동안 지리멸렬 상태에 가까웠던 새정치민주연합이 어떻게 보면 좀 모이고 있고 어쨌든 간에 2+5 그다음 무지개 선대 오일 조금 더 하기로 하고요. 박성근 박사님. 이제 이걸 평가를 할 때 평가의 포인트를 어디에다 맞추냐에 따라서 다른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대목은 안철수 대표의 새 정치를 중심으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승리를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 안 될 것인가 그 포인트가 아니죠. 공천하면 당연히 도움 되는 거지 그거야 초등학생들도 알고 있는 겁니다. 새정치 안철수 대표의 새정치가 뭐냐 하면 우리 정치판을 적대적인 공생관계를 깨고 다음 총선 때 그다음에 대선 때 정권 교체를 통해서 한국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뭐가? 새정치가 한번 해보자. 특히 그 안철수 대표를 중심으로 했던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전면에 나설 경우에는 한국 정치에 희망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럼 제가 박 박사님에게 제가 하나만 좀 의견을 듣겠습니다. 이 안철수 의원이 내세우는 새정치, 지금 이 기초선거 공천 폐지, 이건 사실 선악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문제 말고 무엇이 새정치의 요체라고 보십니까? 저는요. 방금도 잘못된 것이 기초선거 정당 공천을 하고 하지 않고 새정치가 아니라 안철수 대표가 그 얘기했죠. 약속을 지키는 정치가 새정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 얘기를 먼저 안 했고 안철수 대표가 말했던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뭐냐면은 기득권 정치를 깨는 겁니다. 기득권 정치라고 얘기하는 거는 기득권 세력이 독점해왔던 선거제도, 권력 구조를 깨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국회의원들 그리고 또 정치인들, 고위 정치인들 이런 사람들이 기득권을 깨겠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 당 대표들이 그 많은 힘을 행사하는 그리고 나눠먹게 한다고 주장하는 이 비례대표 제도는 더 늘리자고 그랬을까요? 근데 비례대표를 늘리는 거는 저는 선거제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건 기득권 아닙니까? 그러니까 비례대표는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얘기할 때 비례대표는 각 부분의 전문가들을 영입을 해서 정치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 이를테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때문에 비례대표 늘리는 것은 새로운 정치에 부합하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도 지금의 새누리 정당이나 민주당도 새로운 정치를 하면서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서 정치 계획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 취지가 옳다고 봅니다. 글쎄, 그런데 그게 이제 정치 보스들이 그 전횡 아래에 놓이니까. 그건 다른 방식으로 바꿔야 되는 거죠, 이제는. 보스의 전횡이 안 되게끔. 황희님, 이 점에 어떤 의견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비례대표 부분은 그건 굉장히 아마 세미나를해도 아마 한참 걸릴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 생각으로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이 저는 전 변호사님 말씀에 저는 같은 방향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제 순수 대통령제 비례대표 들은 나라는 없죠?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죠. 받고 비례대표라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오죽하면 전국구, 돈전자 전국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까? 이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린다는 것은 그야말로 당내에 있는 개파 보스들이 자기 사람 챙기는 겁니다. 지금 당장 새정치민주연합의 광주 등등. 그렇게 했죠. 지금 보면 당장 보면 그 얘기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새정치 얘기했던 분들이 갑자기 이른바 개혁공천의 미명하에 자기 사람 챙기고 있느냐. 또 보면 서울 같은 경우는 20%
뭐 조정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자기 개파 챙기기 아니냐 이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예. 어떻든 이번 새정치민주연합의 이 무공천 폐지한 것 이걸 이제 친노 세력의 승리라고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당장 친노 의원들 움직임이 활발해졌거든요. 토요일은 문재인 의원이 박원순 시장 사실 그 자리에는 그 안철수 의원과 박원순 시장이 함께 남산길을 걸었으면 더 그 모양새가 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의견도 나올 정도였는데 문재인 의원이 안철수 의원과 남산길을 걸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상현 박사님? 친노 세력의 그 전면 부상. 예, 두 분이 걷는 거를 뭐 제가 다시 무슨 말 했습니까? 제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친노 세력이 부상한 그럼요. 앞서 제가 당했다고 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예. 당했다. 누구한테 당했겠습니까? 아, 그걸 친노 세력으로 보십니까? 당한 거죠.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 방송을 혹시 친노 세력이 들으면 뭐야 이렇게 하실 수가 있겠으나 밖에서 볼 때 안철수 대표의 새로운 정치 기호 2번을 얻고 새 정치 깃발을 내린 겁니다. 그 기호 2번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의 주류는 친노 아닙니까? 그분들의 상당 부분이 기초의회라든지 자치단체장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좋은 기회가 된 거죠.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그 결과가 그대로 이번 6사 지방선거에 나타날지는 모르겠으나 안철수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있는 것이고 좀 김 빠지는 거죠. 예, 황 의원님. 근데 그 뭐 안철수 박원순 시장하면 안철수 의원 바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동안 한쪽 날개만 있었는데 이제 친노 어쨌든 문재인 의원 2012년 대선 때 1469만 표 얻었던 48%의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던 야권으로서 아주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하고 손잡고 걸으면 오른쪽 원래 박원순 하면 안철수는 자동적으로 떠오르니까 이제 문재인 의원까지 합치면 양날개 달았으니까 박원순 시장 입장에서는 그것까지도 염두에 둔 탓인지 마치 그날 보니까 박원순 시장하고 두 분 사법연수원 때 졸업식 때 찍은 사진까지 준비해갖고 등산 오셨더군요. 예. 어쨌든 이제 야당은 무지개 선대위 만들었는데 이 손학규 고문이 불참했습니다. 그건 또 어떻게 보십니까? 손학규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는 좀 서운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예. 특히 이제 광주시장 경선에서 자신의 목소리가 반영이 안 되고 지금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힘을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불만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만 그러나 손학규 고문이 뭐 불참할 가능성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래도 당에서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 축에 드는데 이번 지방선거에서 한두 사람이 잘 챙기지 않는다 그래서 공동선대위원장이 이탈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이제 각 대선 주자가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뭐 안철수 공동대표 입장에서도 힘은 받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지방선거 이후가 오히려 더 큰 충돌이나 갈등의 소지가 더 크다. 그때까지는 저는 크게 단합된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이 새누리당 서울시장 경선 의견 짧게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서울시장 경선 지금 불을 뿜고 있는데 그게 그 불이 네거티브 선거전인 것 같습니다. 이 관전평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황 의원님? 짧게 할게요. 예. 시간이 없습니다. 어제 마침 보니까 왜 네거티브 하느냐. 김항식 전 총장 네거티브 한 적 없다. 예. 그러니까 정몽준 의원. 그러면 그게 포지티브냐 얘기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직선거법에 보면 선거라는 것은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선거 운동은 내가 당선되거나 누구를 당선되게 하거나 누구를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합법적인 일체 행동을 얘기합니다. 그렇죠. 즉 네거티브라는 것은 모든 사람은 선거에 나오면 자기를 갖다가 이른바 과도하게 분식하기 마련입니다. 후보자 입장에서는. 상대 후보가 결국 그걸 베끼려는 그런 노력을 네거티브라. 이거 흑색 선전하고 다른 거거든요. 마타도하고 다른 거거든요. 마타도와 다르죠. 그걸 내가 구분을 잘 못해요. 못해서 네거티브가 나쁜 게 아닙니다. 예. 박상민 박사님? 그렇죠. 네거티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김항식 후보 쪽에서 네거티브 이 주식 문제 가지고 긁어 넘어져서 정몽준 후보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예. 저는 김항식 후보 쪽에서는 상당히 국민들은 지금 정치로서는 첫 데뷔 무대 아닙니까? 예, 그렇죠. 뭔가 좀 참신하고 전직 총리를 지낸 또 이 법조인으로서 뭔가 좀 국민들의 기대에 서울 시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어떤 이슈를 가지고 놓을 줄 알았는데 계속 나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주식이 어떠느니 상대방 공격하는 것만 하고 자신의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래가지고 어떻게 넘어서죠? 저는 뭔가 좀 스텝이 지금 상당히 꼬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선거라는 것이 사실은 자기가 혐오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는 경우도 있지만 혐오하는 사람의 반대편에 투표하는 그렇죠. 이 경향도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네거티브 선거전이 이제 생기는 건데 어떻든 제가 보기에도 좀 상상력 부족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악은 아니라 아군끼리 총질하면 안 되죠, 사실은. 예, 이주일이 베스트다. 황 의원님 누굴 꼽으셨어요? 예, 광주의 박주선 의원님 뽑았습니다. 아, 가담 안 했다고요? 가담 안 했다는 게 정말 옳은 말씀하셨어요. 머리 김동철, 강기정, 박혜자, 장병환, 임내연 의원 5분 그야말로 똘똘 뭉쳐갖고 윤장현 저 밀기로 했다. 지지 선언하고 그것도 무슨 뭐 007 비밀작전 하듯이 하지 않았어요? 그때 박주선 의원이 하신 말씀이 선거 앞두고 시민들 앞에서 이러는 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러는 거 아닙니다는 박주선 의원의 말씀 역시 보면은 박주선 의원 3번 대법원 무죄 판결 받은 분답게 강단이 있습니다. 내공이 있는 분이죠. 박상현 박사님? 저는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을 꼽았습니다. 예. 어제 보도자료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짧게 이런 내용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이 5.18 민주화운동의 상징적인 노래임은 주제의 사실이자 국민적인 상식인데도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잘못된 인식이 오히려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있다. 공식으로 지정하시라. 이 얘기를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했습니다. 예. 새누리당 안에도 이런 정도의 인물, 이 정도의 목소리를 할 수 있는 인물이 있는 거 이번 주에 베스트로 좀 꼽아주고 싶습니다. 예. 전 변호사님. 저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주일이 워스다. 이주일의 워스트. 황 의원님. 새정치민주연합의 정청래 의원 모셨습니다. 예. 아시죠? 이번에 그대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래 짧게 말씀드릴게요. 솔직히 저하고 똑같으니까 제가 이번에 저 북한 추정 무인기 소동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번 북한 무인기 소동에 대해 이건 정청래 의원 이야기입니다. 북한 소동에 대해서 언젠가 누군가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날이 올 수 있다. 이건 한마디로 코미디다. 이제 북한 게 아니라는 거죠. 북한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아닐 수 있다. 예, 그게 이제 글씨체 때문에 아래 한글체다. 군요. 예, 아래 한글체인데 북한에서 예를 들어 간첩 보낼 때 우리나라 옷 입혀서 보내지 북한 옷 입혀서 보내지 않습니다. 근데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지방선거 앞두고 이런 게 또 정쟁거리가 되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박상현 박사님 멋있다.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비판했던 새누리당의 조동원 홍보기획본부장 두 정당이 합한 것을 이 결혼은 무효다 말하면서 위장결혼, 정략결혼, 사기결혼 이렇게 말하면서 그 말 듣기 싫다면 지금 당장 이혼하라. 그래도 새누리당의 홍보기획 본부장이 이런 말을 한 것은 보통 오버가 아닙니다. 잘못된 겁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습니다. 저는 베스트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위즈덤 센터 황태순 수석위원, 박상명 박사 두 분이었습니다. 우리의 수학 성적이요? 당연히 걱정 없죠. 그렇다면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해보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2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가 돌아온다. 더 강력해진 적들의 등장. Nothing is what I thought it was. This is bigger than you, Peter.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다. Let's go catch a spider.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2 4월 23일 IMAX 3D 대개봉 12세 이상 관람가. 모여라 브라질에서 여행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러시아에서 사업하자. 그래 그거 좋겠다. 외환 은행이라 좋겠다. 호주에서 꿈꿔보자. 외환은행이 함께해서 해외가 쉬워집니다. 외환은행. 칠곡 계모 사건은 많은 의문점을 낳았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때린다는 걸 우리가 미워하지 않으면 그건 야만 사회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갈비뼈가 16대나 부러지고 장이 파열됐습니다. 더 가증스러운 것은 그 범죄를 죽은 아이의 친언니에게 뒤집어 씌운 겁니다. 이걸 못 찾아낸 경찰, 검찰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야 합니다. 어린아이의 팔이 부러져 휘어졌는데도 막연히 언니의 소행으로 믿고 아이의 등에 끔찍한 화상이 생겼는데도 라면 냄비를 들고 엎어져거렸다는 아이의 말을 믿었던 건 주변 모두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때려 죽일 수 있습니까? 상습적으로 심한 폭행이 가해졌는데도 검찰은 상해치사로 의뢰할 뿐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
없다면서 살인죄 적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아동학대 신고 접수 건수는 1만 943건입니다. 그 대부분이 가정에서 일어난 학대인데요. 더 놀라운 건 아동학대를 하는 이는 친부가 41%, 친모가 35%라는 겁니다. 이런 피폐한 가정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전원책 변호사였습니다. 이제 제 시간이 9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8일부터는 신율 교수가 이어갈 것입니다. 오늘 문자 메시지 많은 분이 보내주셨네요. 2263번 봄맞이 YTN과 같이 엄마랑 함께 감미로운 노래를 듣고 싶네요. 5012님 상암시대 기대됩니다. 국민들이 환호가 가득한 곳에서 쏘는 전파 기대됩니다. 4121님 서울역 하면 YTN이었는데 상암으로 간다니 살짝 아쉽네요. 그래도 화이팅입니다. 전재덕 콘서트 당첨자는 263님에게 드리겠습니다. 5012님과 4121님은 난쟁이 피트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